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배종우 세안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분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윤석열 당선인이 찾아갔습니다. 조금 전에 회동하고 이후에 관련된 소회를 밝히는 장면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50분 동안 만났고 화기애애했다. 취임식 참석도 요청을 했고 그동안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좀 면목이 없다라는 또 얘기도 했다. 덕담이 오간 자리다라는 것이 참석자들 공통적인 평가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신성범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핵심은 과거의 일에 굉장히 미안하다. 다시 말하면 늘 최소하고 면목 없게 생각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제가 유의미하게 살핀 부분은 그 부분은 과거 일에 굉장히 최소한 그 부분보다는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명예회복과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많은 업적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오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명예회복, 좋은 정책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대목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내각과 청와대 운영 경험을 배우고 있다. 네. 이 부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평가를 했을 거다. 따라서 오늘 모임은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에 사과한다 하고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약속하는 자리다. 이 부분이 단순하게 덕담 차원이 아니라 의미를 갖게 되게 되면 국민의힘 당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앞으로 의미가 더 큰 거예요. 당장 대구시장 선거를 놓고 후보로 나온 유영하 변호사만 오늘 배석한 거라든지 물론 권영세 의원하고 같이 그다음에 이게 미치는 영향 전반적으로 내일 아침쯤 되면은 언론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다 공개될 텐데 이게 대구 민심에 미치는 영향 당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적어도 윤석열 당선인이 적어도 대통령 선거 동안에는 공직자 직분에 의한 업무 수행이었자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인간적인 미안함은 갖고 있다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정책 개선,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한 발 더 나간 부분에 대한 평가는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 정치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속 깊은 얘기도 나눴다라고 이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그래서 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뭘 좀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권영세 부위원장이 툭툭 치면서 기자들한테 막 시달릴 거다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뭐 언젠가 나오겠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제 추측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을 때 의자와 뭘 넣어달라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이 어떻게 틀어졌는지 위에 건의했는데 누구의 반대로 안 됐다든지 그래서 이런 대목 또 하나는 뭐랄까 그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좀 잘못에 대해서 사과했다든지 저는 이런 부분이 적어도 배석자들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봐요. 예, 배 교수께도 좀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이제 50분이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이 충분하게 허심탄회한 감정까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속 깊은 얘기, 공개할 수 없는 속 깊은 얘기는 뭐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구속 처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시종일관 본인은 억울하다. 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어필을 했을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업무상 수사 검사로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피력했을 것 같아요. 뭐 그 이상 이하도 나올 수가 없고 다만 이 부분을 얘기를 할 경우에는 만남의 그 취지가 퇴색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제 만나러 간 것이 과거의 악연을 털어버리고 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이제 화해의 자리, 뭐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은 서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양측의 배석자 다 공개하지 않은 것.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 전달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나중이라도 본인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한 근거로라도 남겨두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인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과거와 관련해서 악연을 다 털어냈는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지. 네. 근데 이제 화해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나 모양새는 화해의 모양새는 갖춰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찾아뵙고 또 만나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양새는 일단 어느 정도 갖췄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왜 서로 만났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TK가 보수의 텃밭이고 여전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대구 달성에 사절을 틀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개인의 정치를 펴나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취임식과 관련해서 5월 10일 날 참석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 일단 꼬리표를 좀 달았어요. 네. 일단 건강이 좀 자신이 없다. 건강이 허락한다면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꼬리표를 달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개인의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참석할 문제인데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실 것처럼 관심을 모았던 취임식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도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초청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한 상황인데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된다라면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뭐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특히 대구시장 선거에 있어서 좀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은 건강이 안 좋은데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건강이 좋아지면 참석할 수도 있다. 요게 오늘 말이니까 어떻게 보면 안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갈 가능성. 5월 10일 날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높아지면은 옆자리에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5월 10일은 전 대통령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이 앉게 되고 3명 가운데 현존하는 살아있는 3명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만 자리에 없는 그나마 모양새는 갖춰질 텐데 온 국민의 관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앉아 있을까 뭐 이게 쏟아질 테고 참 안타까운 장면이 저는 연출될 걸로 봅니다. 근데 또 아까 제가 유심히 본 대목은 저 사제에 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접을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가 나왔는데 저게 사실은 또 하나 좀 냉정하게 보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의 위치인지 오늘에 있어서는 또 드러난 거잖아요. 그게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는 을의 위치에서 간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갑의 위치에서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된 건데 아까 제가 말을 이어가자면 저는 정치적으로 앞으로 의미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저렇게 되면 이제 당내에 적어도 국민의힘 당내 보수 진영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가 정치적 어떻게 보면 복권이 당내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냐 오늘 만남으로써 이 대목이 아예 남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적어도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사법 절차를 딱 거친 이 대목에서 나름 이준석 대표나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보면 탄핵의 강을 넘자든지 극복하자는 수준이었는데 개성과 저렇게 뭐랄까 저 업적 개성 그리고 명예회복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 대목은 또한 한 번 더 정치적인 걸러야 될 대목이 저는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수 진영 내에서 저는 노선 갈등도 좀 잠재돼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요, 앞서서 국회 연결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통이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돼서 박홍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의 잇따른 집단 행동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한 선진화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의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찰개혁의 완성,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선진화가
최종 목표입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이 검찰개혁 입법 완료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대표격인 윤호중 비대위원장 역시 이달 내 법안 통과 그리고 5월 3일 국무회의에서의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당내에서도 좀 신중론들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제가 볼 때는 청와대하고 사전 조율이 있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은 좀 너무 멀리 나간 것 같고요. 일단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될지 안 될지도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번에 검수완박까지 가려고 하니까 속도 조절론을 내세워서 제동을 건 적이 있어요. 일단 1차 검찰 개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리고 공수처 이게 제도적으로 안착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일부에서 이렇게 청와대하고 사전 조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일종의 의혹의 눈초리는 지금 이제 청와대가 일절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하기가 어려운 게요. 만약에 지금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를 찬성을 한다면은 또 특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자신의 퇴임 이후에 신변을 좀 보호받기 위해서 이걸 찬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또 반대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강성 친문 지지층 입장에서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쪽도 지금 손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오늘 지금 이제 민주당 의총이 결론이 날 텐데 이 문제는 지금 어디로 튈지 아직은 좀 상당히 좀 예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결론을 보고 우리가 또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도 강성 지지자들의 이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5월 3일 날 화요일이니까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통과를 목표로 공표를 목표로 자 그럼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며칠 남았습니까? 5월 3일까지. 그럼 그러면은 국회 안에서 이 법안을 여러 가지 한 서너 개 법안이 될 텐데 이것을 강행 처리가 가능할까요?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자면 예를 들어서 또 한 차례 저 회오리 바람에 불태고 이걸 넘어서서 패스트 트랙이든 뭐든 해서 통과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사인을 하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저는 사인을 하고 갈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만 통과되면. 근데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조차도 제가 볼 때 굉장히 힘들어요. 국힘이 가만히 안 있을 테고 정의당도 6석이지만 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가 왜 이렇게 강경하게 흘러가도록 분위기를 방치하느냐가 저는 오히려 더 좀 큰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민주당 안에서 언제부터 검수완박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비대위 시험부터 나왔나요? 아니에요. 최강욱 의원이 이름에도 없던 최강욱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갑자기 사과인가 들어가면서부터 검수완박 이야기가 나오고 모든 것을 다시 검찰개혁으로 몰아갔다. 몇 사람이서. 대표적인 사람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 대상이 돼서. 이런 사람들이 몰아봤는데 강성 지지자들에게 개입하고 다른 중도 세력들에서 속도를 조절하자, 시기가 안 좋다, 역풍 나올 거다. 이런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안에서는 거의 배척당하는 분위기일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지방선거에서는 지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검찰의 힘을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검찰의 힘을 수사권을 거칠게 하면 빼앗자, 없애자. 힘을 빼자는 논리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더 강할 거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방향은 정해졌는데 현실적으로 그 힘이 되느냐. 국회를 돌파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 보지 않아요. 국회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 공은 문재인 대통령 넘어갈 텐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할 수 없이 사인하고 퇴임할 겁니다. 민주당 내 좀 강성 성향의 의원들이 주도하는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이 뒷받침하는 식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모두 발언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강경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회기 내에 그런 이제 입장인 반면에 박 전 비대위원장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어요. 예. 시기나 방법이 과연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처리했고 또 자칫 이것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또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 지키기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실리를 잃을 수가 있다. 라면서 이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전반적으로 강경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신중론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왜 이거를 지금 이렇게 강하게 처리하려고 나서느냐 이제 이 배경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제 첫 번째로는 지금 강성 친문 지지층들이 강력하게 검찰 개혁의 완수를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가 열릴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도 검찰권 강화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예산을 독자적으로 한다든지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라든지 공수처를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시간을 충분히 두고 법안을 처리해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또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검찰도 어떤 검찰 개혁에 빌미를 준 부분은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성찰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양당 대표 박홍근,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첫 여야 협상에서부터 이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혁이라는 문제가 의도하고 결과가 이렇게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도는 순수하고 좋았는데 결과는 문제점 투성이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3법 제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 2년 전에 20대 국회 말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대부분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됐고요. 그리고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도 그 당시 민주당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그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로 이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졸속의 개혁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자 또 박 원내대표는 모든 개혁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는데 이 민주당의 의총 결과에 따라서 글쎄요 극한 대치 가능성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상황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이게 국민들 좀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 검찰과 경찰의 이 조정 문제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먼 이야기. 여기 SNS나 뭐 댓글 다는 분들 이야기는 소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조정이 돼서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잖아요. 그 위에는 높은 사람들 조사하는 공수처가 생기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수처는 아시는 대로 인지사건 제로예요. 수사 능력이 1년 3개월 지났지만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게 아예 국민들 앞에 증명이 됐고 경찰 수사 분야에 대해서는 그 경찰이 능력이 많이 좋아지고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졌지만 지금 현장에 가보면 말이죠. 그 경찰서의 수사과 조사계 수사 파트에서 가장 많은 경제사범이 뭐겠습니까? 사기, 절도 이런 게 수사가 굉장히 적체 현상이 됐다는 게 지금 현장을 띄고 있는 변호사들의 목소리예요. 옛날 같으면 2, 3개월 만에 딱딱 떨어져서 판정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6개월, 1년 끄는 사건들이 쌓여 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받는 거죠. 피의자, 의심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빨리 조사를 받고 내가 털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구제도 안 되고 이런 게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장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매일 되돌이표처럼 또 돌아가잖아요. 뭐냐? 기소권하고 수사권 분리해야 됩니다. 검찰의 힘이 너무 셉니다. 견제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소리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2019
2009년 8월인가요? 조국 전 장관 임명할 때부터 지금까지 입만 열면 검찰개혁했는데 뭐 했냐고요, 지금 그래. 그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중수청을 만들면 중수청을 만들자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에 다 넘기자는 건가요? 6대 범죄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황운하 의원처럼 정발시키자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걸 대안을 못 내놓으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로 반복되는 거예요.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지칠 만한 때도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이걸 좀 보도록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제가 한 말씀 더 하고 하시겠습니까? 싶은데요. 예. 예, 검찰 개혁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검수완박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 같아요. 그게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 검수완박의 좀 프레임은 국민들 입장에 좀 공감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하니까 지금 민주당 강성 지도부도 검찰 특권을 정상화하는 문제라고 좀 프레임을 좀 바꾸고 있는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검찰 개혁의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동안에는 뭐 하고 이제 임기가 2달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왜 하느냐 이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민변이라든지 정의당에서도 시기의 문제 그리고 방식의 문제 그리고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절차적인 정당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적인 좀 공감대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검찰의 개혁의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고 국민들이 공감한다 할지라도 검수완박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가 돼 있다. 그래서 아까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강성 지도부도 좀 깊이 고민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인수위 미스테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태규 의원 인수위원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그야말로 최측근 중에 최측근인데 어제 돌연 인수위원직을 사퇴한다라고 그리고 어떤 내각도 맡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를 놓고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난무하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어떤 것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오늘 비서실장은 이태규 의원이랑 이 단일화 과정에서부터 계속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막역한 사이인데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장관 인선의 영향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미스테리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세요? 이 대목은 뭐 언론의 해석이 맞겠죠. 언론이 가장 그래도 일반 국민들보다는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고 있으니까 결국 저는 뭐 장관직에 어떻게 보면 안철수 측 사람들이 그 제로에 대한 이태규 의원 나름의 반박이 아닐까 싶고 그건 뭐 상식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적어도 뭐 공동정부, 공동인수위, 공동정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제가 생각해도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장관이 한 2~3명 들어가겠구나. 또 본인도 열심히 추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생각하고 특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 안철수가 하니까 보건복지부와 의사니까 이 정도 했는데 안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나름이 있는 것 같고 이태규 의원 본인도 뭐 언론에 항상 행정안전부 장관 이름이 올랐잖아요. 그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텐데 행안부와 법무부나 아예 정치인들 뺀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게 좌절도 실망을 했을 것 같고 그러면 상식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안철수 위원장의 반응인데 오늘 보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추천을 좀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 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내가 추천했습니다만 저하고 상의를 안 했고요.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섭섭하다는 걸 그냥 간접적으로 아니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섭섭하다. 근데 이 섭섭함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그럼 당장 그러면 뭐 합당에도 영향을 미치고 위원장은 내놓는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뭐 내일이나 모레 또 10명이나 뭐 장관들 발표한다고 지켜보겠습니다만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도 우리가 공동정부의 정신이나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빨간불이 들어온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래도 되는 거야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실제로 뭐 사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언론에서 이제 보도되고 있다시피 인사 불만 때문이라면 사실상 공동정부 구상도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곤 있거든요. 역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빨간불이 켜진 거는 틀림없어요. 지금 이제 이태규 의원 하면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켰고 그리고 또 인수위의 기획분과에서 핵심적으로 역할을 해왔는데 공동정부를 구성하기 직전에 지금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제 공개적인 항의 표시인데 그 이유는 뭐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는 행안부 장관을 원했는 것 같은데 이 자리라든지 법무장관 자리에는 정치인을 앞으로 포지시키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기 때문에 이태규 의원의 희망 사항이 물거품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공개적인 항의 표시 같고 이와 관련해서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첨언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 조각을 함에 있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없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1차 8명의 인선이 있었는데 안철수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이제 10명이 추가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내일 이제 과연 10명 중에 안철수계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앞으로 확산이 될 수도 있고 봉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진행되는 양상으로 보면은 뭐 안배라든지 뭐 이런 뭐 배려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안철수계가 내일 발표에 그렇게 많이 참여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되면은 과연 앞으로 안철수 위원장이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에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 지금 합당이 추진 중에 있는데 당장 합당에도 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하고 안철수 국민의당은 지난번에도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이후에 합당하기로 했지만 결국 이제 물거품이 됐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과연 합당이 또 과거처럼 또 무사히 될 것인지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의 대치 전선도 버거운 상황인데 내부에 또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관련해서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의식한 듯이 송 전 대표 출마 요청이 많았다. 출마가 책임지는 자세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선 상황인데 더불어서 불리한 선거를 그래도 0.73%로 좁혔다. 이렇게 나름의 성과도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발언들, 메시지들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송영길 대표의 메시지는 일관된다고 봅니다. 나는 절대 물러날 수가 없다. 나는 지금 당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다라는 이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당에 특히 이제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는데 서울시의 지역구 의원들 상당 부분이 명분이 없다라면서 사실상 불출마를 요구하는 이런 상황. 그렇지만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원칙론 그러니까 경선하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은 결국 이제 당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는 전략 공천 얘기도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송영길 전 대표가 억울함을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이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송영길 전 대표가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산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집안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당심은 김은혜, 민심은 유승민 이런 말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일 지방선거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서울은 사실은 약간 좀 두 번째고 최전선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두 명으로 좁혀서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간의 경선인데 경선 규정이 50대 50이 50이라 하면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 50%는 당원 K보팅이라 그래서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시는 대로 김은혜 의원이 뭐 했습니까? 당선인 대변인 하다 바로 나왔으니까 아하 뭔가가 윤심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 그래서 전부 다 당 쪽에서는 거의 김은혜 의원 쪽으로 많이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도 김은혜 후보 지지를 선언해버렸단 말이에요. 당심은 그리 가 있다. 근데 문제는 저쪽에 민주당의 후보는 지금은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안민석 의원이나 뭐 조정식 의원이 있다 하지만 결국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럼 김동연 민주당의 김동연 경기도 후보에 이길 사람이 유승민이냐 김은혜냐 유승민이냐 이 대목에서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 볼 때는 토론도 있고 할 텐데 적어도 김은혜, 유승민 괜찮은 사람들이고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선택하기가 어려운 그런 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